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영어 보고서 또는 영어 논문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 각 영상은 한 25분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않게 25분에서 한 30분 정도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창원대에 자율전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석사는 미국 박사,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석사 박사 다 했고요. 전공은 햇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중 언어 박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책이 있는데 영어 논문 보고서 쓰기에 대해서 책 요거 교재를 나중에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차에 전체적인 이제 목차나 개요는 영어 글쓰기의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구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되는지 예시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이제 영어 논문이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연구 및 학술 출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카데믹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국제 표준어가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논문을 쓰시거나 영어로 보고서를 하면 훨씬 더 많은 독자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서 학술대회 나거나 국제 학술 발표회 대회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이제 리서치 게이트넷 그리고 나서 올키드 넘버 이두 가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리서치 게이트넷 이런 식으로 본인의 프로파일 홈페이지를 적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논문을 쓰시면 또는 보고서를 쓰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리서치 게이트넷의 가장 좋은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논문을 인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다라고 해서 사이테이션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림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논문을 밑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아카데믹한 커뮤니티의 개념이겠죠. 자, 그다음 보통 이제 영어 논문을 제출을 하실 때 보시면 올키드 번호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국제학술지는 이렇게 개별적인 올키드 홈페이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논문을 쓰면 이렇게 알림이 또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강조드리는 거는 본인만의 학술 프로필을 하나 만드시라.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올키드 넘버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국제 학술지에 투고하는 뭐 이제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조만간 요 번호를 요구를 하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금 가입을 하셔서 요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가입을 하셔서 요거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이제 원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한테 영어는 제2 언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그죠? 우리 모국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영어를 쓸 때 단순하게 그리고 나서 핵심 목표를 중심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복잡하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국어인 영어로 쓸 때, 제2 언어인 영어로 글을 쓸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카츄라는 학자가 이제 세 가지의 전 세계 이제 영어 사용자를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너 서클은 모국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아우터 서클은 영어를 제2언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는 expanding circle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것들처럼 결론적으로 외국어로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어를 결론적으로 뭐로 접근해야 된다? 도구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영어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대다수는 영어를 뭐로 필요하죠? 학술적인, 특히 도구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수 목적 영어. 그죠?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또는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특수 목적이나 학술적인 목적으로 결론적으로 영어를 학문으로 보다 보면은 영어를 학술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본인 전공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공대다, 이공대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의 전공이 있죠. 뭐 기계공학이다. 뭐 스마트 제조 융합이다.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어가 도구가 돼서 여러분의 전공을 더 잘 공부할 수 있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 두 가지 개념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ocus on meaning과 focus on form입니다. Focus on meaning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한국 대학에도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학생하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뭐 원어민 교수님이 있다. 그죠? 할 때는 meaning 전달, 의미 전달에 집중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되지, 뭐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얘기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죠? 의사소통,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의미, 미닝을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학술대회에 나갔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글을 쓴다라고 할 때는 이제 정확한 학술적인 표현 그리고 문법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접근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소셜 잉글리시를 할 거냐 또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아카데믹한 잉글리시를 할 거냐. 그러니까 글로 쓸 때는 확실히 우리가 아카데믹하게 명확하게 적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말은 한번 하면 증발해버리고 사라지지만 글은 평생 남는 거잖아요. 온라인에 의해서 논문이 출간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고 명료하게 써야 되고, 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주제에 맞게 글을 써야 되고 요점을 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tay on the topic, get to the point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은 한국어는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말을 한국어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지 말고 영어는 straightforward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는 일직선으로 쭉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갈식으로 무조건 글을 써줘야 된다. 두 갈식이다. 요거를 핵심으로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갈식이다. 이해하셨죠? 핵심 주장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요점, 포인트를 먼저 얘기하셔야 됩니다. 미괄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영어로 글을 쓸 때는 토픽 센텐스가 맨 앞에 두 갈식으로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고서를 쓰거나 영어 보고서를 쓰거나 영어 논문을 쓰실 때 중요한 것은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영어로 글을 쓰실 때 항상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거를 항상 글을 쓰실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노트패드나 노트북 같은 거 할 때 이제 컴퓨터로 글을 쓸 때 그죠? 오른쪽에 메모장 같은 걸 띄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글을 쓸 때 이 두 가지 원칙에 맞게 이 두 가지 연구 목적과 연구 지문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들은 굳이 막 엄청나게 필요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연구 논문을 쓸 때 핵심적인 요소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연구 목적 평서문으로 영어로 글을 잘 쓰면 연구 질문은 의문문으로 바꾸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평서문의 연구 목적입니다. 아래는 의문문에 있는 연구 질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구 목적을 평서문으로 잘 쓰면 요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연구 질문이 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this study examined the previous teacher's self-efficacy belief about teaching ELL, English language learners라고 해서 영어 학습자입니다. Before and after the micro teaching experience. 여기서 있는 마이크로 티칭은 수업 시연, 뭐 무료 모의 수업이라 부르는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구조하고 요 구조를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같습니다. 제 마우스 키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를 어떻게 바꿨죠? 의문문과 주어 동사 위치만 바꿨죠.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죠. 이 말인즉슨 연구 목적을 잘 구성하게 되면 질문은 그죠? 의문문과 주어 동사를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확한 연구 목적을 평서문으로 잘 쓰시면 질문은 자동으로 의문문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연구 질문을 어떻게 구성을 잘 할 것이냐? 그죠?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를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키 페이퍼라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중에서 가장 흡사하고 주제가 비슷하고 연구 분야 영역이 비슷한 선행 연구, 이미 진행된 연구의 대가라고 부르는 거는 위대한 학자 얘기하는 거죠. 유명하신 분들. 자, 이런 사람들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지도 교수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연구 분야, 주제를 하고 싶은데 이 분야의 대가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몇 명을 알려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죠? 구글 스칼라를 찾아봐도 되죠. 그죠?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 하면 내가 교과서에서 봤던 대가에 있는 논문을 구글 스칼라에 찾아보거나 지도 교수님과 논의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구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또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연구 질문에 맞게, 그죠? 연구 질문에 맞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 그리고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뭔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기서 얘기했던 연구 목적, 연구 질문, 연구 방법론. 여기 있는 연구 방법론이 뭡니까?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해석과 결과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 세 가지가 항상 얼라이먼트 해야 되는 얘기는 일치돼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를 설계하실 때 꼭 뭐 이런 표를 필요하진 않은데 이러한 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정리를 하면 연구 질문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모았을 때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을 표로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개념화, 도식화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 내용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연구 방법에 따라서 글 쓰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양적 연구를 할 때는 양적 연구라는 거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는 결과를 일반화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길게 쓸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양적 연구는 10장 내외 소논문도 되게 많습니다. 간결하게 숫자 위주로 결론적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통계 처리 분석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질적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즉슨 글이 더 길어지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썰 푼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구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문맥을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더 설명하고 말로써 논리를 풀고 결론적으로 영어로 글을 쓰실 때 본인의 연구 방법론이 양적 연구냐 또는 질적 연구냐에 따라서 글을 쓰는 구조나 스타일이 달라진다. 양적 연구는 좀 짧게 쓸 수 있고 질적 연구는 좀 길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리를 하면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논문의 길이나 그 논문의 장수 뭐 10장 쓸 건지 20장 쓸 건지 이런 것들과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영어로 논문을 서술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논문을 처음에 썼을 때 누구나 다 에디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처음 연구를 하시고 처음 영어로 논문을 쓰시는 초기 연구자다, 초심자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한 방에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수정하고 편집하고 에디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글 쓴 거에 대해서 피드백, 문장 구조에 대한 피드백, 뭐 문법, 단어 체크 이런 것들은 Grammarly 또는 Quillbot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성형 AI로 글을 쓰라는 게 아니고 생성형 AI로 글을 쓰라는 게 아니고 이미 본인이 쓴 초안을 검토하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윤리적인 측면에서 글은 초안이 쓰시되 그러니까 본인이 원본을 쓰시되 이 원본을 수정하고 에디팅 검토하는데 생성형 AI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생성형 AI 자체를 초안으로 쓰시면 나중에 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죠. 표절하고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탑티어 저널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저널들에는 반드시 여러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리뷰어의 악플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에 탑티어 저널에 내가 한 번에 내겠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쓰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혼자 썼을 때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정한다, 여러 번 에디팅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수정을 한다. 이런 거를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연구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시간표, 연구 설계 시간표, 연구 일정 계획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 연구를 해서 언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언제 분석을 해서 언제 글을 써서 언제 출판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물론 연구 계획을 해서 시간표를 이렇게 짠다고 한들 100%내 일정표대로 진행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유동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연구 설계와 이 연구 계획에 대한 일정표는 항상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시점에 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연구 기간 전체를 잘 설정을 하셔서 연구 계획을 잘 할 수 있게 시간을 딱 설정을 하셔서 요렇게 그림이나 표로 요렇게 스케줄표, 우리가 연구 일정표라고 부르죠. 연구 스케줄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또는 생명심의위원회라고 부르는 IRB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신다면 내 연구 주제나 제목 자체, 이 주제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면 조금 더 철저한 IRB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윤리 대상이다. 인간 대상이면 이 IRB 자체가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국제학술지에 탑티어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IRB는 필수입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일 뿐이지 조금 더 빡세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무슨 연구를 하든지 간에 국제학술지에 제출을 하시려면 이 IRB는 항상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뭐 KCI의 한국 학술지에 전환 이제 한다면 이 IRB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SSCI, SCIE, SCI 이런 SCI 레벨의 저널에 투구할 때, 뭐 스코포스 이런 것들 투구하실 때는 반드시 IRB를 받아야 되고요. 인강 대상의 연구에서는 항상 필수적이고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빠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해하시죠? 네,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 RB는 필수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논문의 기본 구조인데 소논문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논문은 초록을 먼저 쓰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서론을 씁니다. 그럼 서론은 뭐가 필요하죠? 아, 이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질문,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에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서론에 들어옵니다. 그다음 우리가 뭐 선행 연구 검토거나 또는 뭐 이론적 배경이라고 쓰는데 그죠? 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다음 연구 방법론 제가 얘기했던 연구 문맥, 연구 참여자가 누구냐, 그리고 데이터 수집 어떻게 하냐,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는 거 씁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논의를 쓰고 이제 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술지는 논의와 결론을 같이 쓰라는 데도 있고 어떤 학술지는 따로 떼라는 것도 있습니다. 더 추가한 뭐 제안사항, 제언 또는 연구의 제안점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reference라고 부르는 참고 문헌입니다. 요 구조의 기본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초록 있고, 그 다음 서론, 그 다음 선행 연구 또는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그리고 난 다음에 연구 결과, 그 다음에 논의, 결론, 제안 또는 연구의 제안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reference 참고 문헌 이렇게 되셨죠? 자, 서론 작성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서론은 독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논문을 쭉 볼 때 초록을 읽고 나서 이거를 읽을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록과 서론이 흥미롭고 재미나게 또는 잘 효율적으로 쓰여야지만 논문을 딱 봤을 때 읽는 독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저자 아니고 독자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이걸 읽을까 말까 결정을 하는데 그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소론과 초록 이게 내가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되게 잘 쓰여졌네. 효율적으로 잘 쓰여졌네라고 하면 나머지를 쭉 계속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론이라는 거는 이 논문에 대한 약간의 썸네일, 우리가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썸네일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고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간결하게 쓰면 좋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뒤에서 좀 더 설명 더 드릴 것인데 연구를 할 때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진행한다. 이러한 논리 구조로 이제 맞게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해결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 보통 우리가 연구를 왜 합니까? 연구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회 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이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다시 표현하면 어떠한 연구 분야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사회에 있어서 또는 현상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라는 거를 내가 정의를 하고 이 문제를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처방이 되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연구, 논문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구를 정의를 하고 자, 그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를 해서, 문제를 분석을 해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실제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문제 해결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식 접근 방법을 간략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영어 교육이고 교육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교수자의 경우에 교수의 경우에 내 교수법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변화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내 교수법에 문제가 있구나. 애들이 내 수업 별로 안 좋아하네. 라고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음,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봐야 되죠. 선행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플립 러닝을 했다, 프로젝트 학습을 했다, 뭐 문제 중심 학습을 했다 이렇게 찾아봐야 되잖아요. 문헌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그러한 문제점들 또는 해결책들을 결론적으로 새로운 적법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 되죠. 연구 수행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 평가도 받아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설문지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그러나서 연구를 통해서 내 교수법이 개선이 되겠죠. 이게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내 교수법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인식을 했죠. 그 문제 인식한 거를 해결책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교수법을 배워요. 그러면 새로운 교수법을 접근을 해보고 적용을 해봐야 되죠. 이 적용하는 과정을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교수법을 바꿨어요. 교수법을 적용해봤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죠. 그게 뭐 중간 강의 평가든 기말 강의 평가든 뭐 설문지든 인터뷰든 등등등. 결론적으로 교수법을 개선을 하는 거죠. 이 개선하는 과정을 연구의 결과로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중심 해결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논리 구조가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문제 해결법의 예시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교수자든 학습자든 교수든 학생이든 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직 수업을 듣는 사범대 또는 교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티칭을 되게 많이 해요. 대면으로 하는 마이크로 티칭이 뭐냐면 수업 시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죠?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이 우리가 보통 교육 실습, 교생 실습이라 부르잖아요. 그걸 나가기 전에 대학에서 모의 수업, 수업 시연을 연습을 해봐요. 근데 보통 이거를 이제 교수님과 함께 대면에서 같이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니까 대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상에 해야 돼요. 그럼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 터졌어요. 그럼 기존에 했던 대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온라인 수업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티칭을 어떻게 대면으로 하던 거를 온라인으로 바꿀까? 그럼 연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대면을 어떻게 온라인식으로 바꿀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연구를 접근하고 그렇게 서론을 작성을 해야
좋은 연구가 됩니다. 저는 교육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교육학에 이러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내 교수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아, 코로나다. 대면 수업에서 하던 거를 다 이제 온라인 상황으로 바꿔야 된다. 또는 대면과 온라인을 합쳐야 되는 하이브리드 수업, 그죠? 블렌디드 수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연구를 적용해서 성찰을 해서 이 연구의 결과물로 새로운 것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요 이해되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있는 내용을 할 거니까. 자, 서론을 구조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 그죠? 그러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깔때기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깔때기 구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주제에서 구체적인 작은 주제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큰 주제를 던지는 겁니다. 아,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가 핫하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대학 교양 영어 수업이 어떻게 접목할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범위를 조금씩 축혀요. 자, 전체 교육에서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영어 교육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AI에서 AI가 교육이 어떻게 적용될까? 영어 교육이 어떻게 적용될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깔때기 모형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자, 그러면 영어 교육도 되게 넓잖아요. 그러면 영어 교육을 초중고 교육이 아니고 대학의 교양 영어 수업에서. 그러면 영어에서 또 뭐 해야 돼요? 아, four language 스킬이 중요하죠. 영어는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로는 어떻게 쓴다? 깔때기 모양으로 큰 주제에서 작은 세부 주제로 좁히는 과정입니다. 이 논리적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겠죠? 요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생성형 AI다. 그러면 생성형 AI를 교육이라는 데서 큰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지? 자, 교육 중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어 교육이야. 그러면 영어 교육에서 어떻게 했지? 영어 교육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나는 대학에 딱 집중을 할 거야. 초중고등학교는 아니야. 대학 교양 영어. 근데 대학의 교양 영어 중에서도 읽기, 쓰기, 말하기 어느 분야에 집중하지? 이런 걸 쭉쭉쭉 깔때기 모양으로 결론적으로는 좁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게 아마 다음으로 못 넘어가겠죠. 아마 지우기 하면 모든 드로잉 지우기 하면 넘어가나요? 네. 아,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를 요렇게 넘어갈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서론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 제가 살짝 이렇게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선행 연구 요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저희가 선행 연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론이라는 건 뭐냐? 이론에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없이 논문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연구자들,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론이 있게. 그렇다면 이론이란 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연결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차 시 마무리하고 2차 시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